이현주,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진애,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 합니다. 민생 경제 얘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민생 현실을 묻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최근 연이어 오르고 있는 교통비, 유류비, 각종 소비재 때문에 우리 국민들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체감은 하고 계십니까?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버스 요금이 한 2천 서울시요. 서울시요. 네, 1,200원이었는데 1,500원을 올랐어요. 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한테는 이 교통비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3,800원에서 4,800원을 올랐습니다. 우리 총리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택시 기본 요금을 묻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가 한 1,000원쯤 되지 않나요? 라고 답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착각했다고 다시 네,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했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평생 기사 딸린 관용차 또 법인차 이런 거 탄 사람은 총리 시키지 맙시다. 장관도 시키지 맙시다. 오늘 그런 사람을 실세로 만들지 맙시다. 절대로 제대로 정책 못 세워요. 그렇습니까? 네.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님. 이렇게 깜짝 퀴즈 같은 걸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택시를 많이 불러서 타고 다니는데 네. 요새 이제 앱으로 부르는 택시 있잖아요.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어디쯤 갔다 오면 얼마다는 아는데 네. 기본 요금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네. 총액으로 뭐 10,000원이 나올지 15,000원이 네. 나올지 그거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 택시 타신 지 오래됐겠죠. 아무래도 네. 뭐 그걸 아니, 통이 크시네요. 협업 퀴즈처럼 저렇게 네, 내는 아니 거는 어느 정도 뭐 네. 공감은 되는데 이 공공요금 인상이 현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그런 같아요. 걸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뭐 이런 거는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작년 말 올 초에 네. 택시요금 인상할 때 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네. 그 전까지는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모를 수 있죠. 저분이 뭐 언제 택시를 타겠습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총리가 그 민생 현안에 관심을 갖고 신문도 보시고 하면 당연히 그 논란되는 걸 보셨을 텐데 네. 저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실망스럽고 네. 그리고 앞에서 버스 요금을 2,000원 하면서 말꼬리를 내리셔놓고 상식적으로 버스보다는 좀 더 고급 교통수단인 네. 택시 기본 요금을 묻는데 1,000원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생활 물가에 네. 굉장히 기준이 되는 게 대중교통 요금이잖아요. 근데 저 정도는 정치인들이 감이 있어야죠. 정확한 수치를 모르더라도 그 1,000원이요. 본인이 택시를 탈 때가 1,000원 할 때까지 타셨나 봐요. 그게 네. 90년대 초중반이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그게 맞죠. 그러니까 한 30년 전까지는 이분도 이제 조금 평범한 이제 화이트 칼라 내지는 그래도 조금 잘 나가는 뭐 공직자 그래도 택시 정도는 타는 관용차를 타도요. 주말 같은 때는 택시 타지 않나요? 저희야 모르죠. 그런 생활을 저희가 해봤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음 주에 좀 네, 알려주시죠.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것은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네.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돈 많은 분들도 택시도 타고 버스 네, 타시는 네.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자그마한 기업이라도 잘 되려 그러면은 아주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없는데 사장이 어디 벤츠 600하고 뭐 이런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망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표 좀 얻어보려고 이 재정을 부풀리고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재정이 엉망이 되면요, 그 경제에 대해서 해외 시장에서 믿지를 않습니다. 올려놓은 사업들도 하나씩 열어보면은 생산성이 있는 어떤 사업을 해놓은 건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올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면서 맹 비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이야기 요걸 좀 엮어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거덜이 나는 줄 알았으면 네. 작년 인수위 시절에 그거 파악해가지고 약 1조 원 드는 용산 청와대 이전 안 했어야지. 그런 것도 몰라서 파악도 못했으면서 무슨 인수를 하고 국정을 한다고 그럽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이른바 균형 재정 얘기를 하시고 건전 재정 얘기하시는데 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싶어서 건전 재정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은 지금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약 30조 정도가 빵꾸가 죄송합니다. 아, 네. 부족분. 세금 세수가. 부족, 네. 세수가 문제가 생겼고 내년엔 더 문제가 되고 지금 세계 경제가 약 2.5%에서 3% 사이에 성장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1에서 1.5%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전 정권을 비난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도 1년 차, 2년 차에는 건전 재정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흑자 재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때도 그것도 외국에 비하면 너무 얼마 안 늘었어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가 약 115%고 독일이 한 80%인가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47%밖에 안 돼요. 네. 그때도 더 느리라 그랬지만은 이런 압력 때문에 많이 못 느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돈이 들어올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해서 자칫하면 경기 부양도 못할 지경인데 네. 그거를 전 정권의 비판 수단으로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특수성이 있었다. 네. 예. 김용남 의원이 아주 끙끙 앓으시는데요. 네. 저 전문가거든요.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흑자 재정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세수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실효세율을 많이 높여놨어요. 그래서 그 덕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잠깐 봤던 것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예산 증가율을 보면 약 9%, 정확하게는 8.7%씩 매년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복리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9년 정도면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국가 채무만 해도 그때 600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1000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많이 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는 합니다만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긴축한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그때 오히려 긴축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성격 자체가 큰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예산을 많이 쓰는 정부를 지향했던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네. 늘리는 폭을 최소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네. 나라가 빚을 지는 것을 마치 가계 경제가 빚을 지는 거하고 동일시하는 식의 사고는 굉장히 일면적이거나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채무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그 방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코로나 시기에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재정을 좀 더 늘려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국제기구가 했는데 그런 권고를 했던 국제기구가 무슨 ILO 같은 데가 아니고 IMF에서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나 이런 데가 비슷한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이 안정적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내년 내년 예산을 보면 지출 증가폭을 2.8%로 최소화한 것보다 더 문제가 세입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2.2%. 이 세입 감소의 원인이 어디서 오냐? 구조적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거예요. 감세 때문에. 국세 수입이 33조 원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걸 확충할 생각은 안 하고 네. 지출 구조 조정만 하겠다. 이거 경제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경제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고 지출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이기가 어려워요. 이 정부가 취임 이후에 해왔던 그 얘기들의 수준으로 보면 한 30% 정도 줄였어야 되는데
실제 23조 원 전체 예산의 3%밖에 못 줄였습니다. 줄일 데가 별로 없어요. 이미 대한민국 경제 구조나 재정 구조라는 게 의무 지출도 많고 네.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고금리 상황이고 중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런 경기 상황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출을 줄여놓으면 그 대응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아우, 오늘 드라이브답지 않게 토론 내용이 아주 품격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재정을 확장하면 나쁜 것이고 긴축해서 아껴 쓰면 좋은 것이고 그것은 아니에요. 재정은 꼭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은 확장을 막 하면 물가가 올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통화는 긴축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또 경기 침체가 함께 오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취약계층이에요. 그러면 이 취약계층을 그냥 놔두면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재정정책을 심하게 확장하진 않더라도 네. 핀셋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는 재정 오히려 확장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의 트렌드들은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융합해서 쓰면서 그날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도 감세냐 증세냐 하는 논쟁도 이것이 보수냐 진보냐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캐캐묵은 논쟁들이다. 네. 이번에 영국에서요 감세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요. 전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자기 것만 가지고 막 이렇게 교과서 가지고 했지만 네.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본인의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부가 우리 정부가 좀 아쉽지만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조금 잘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꾸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R&D 예산 같은 거 전 세계가 엄청난 첨단 기술 경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정부가 R&D에다가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이 투자해도 이것은 안 돼요. 굉장히 이것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16%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 그러니까요. 예산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설명이 별로 없으시다. 이미 이 정부의 예산이 한번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본인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설명을 하는 네. 게 훨씬 중요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벌써 사실은 이미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나눠주기 카르텔이래요. R&D 예산을 16% 깎는 거는 사실은 33년 만의 일입니다. R&D는 항상 올라왔거든요. 네. 하다못해 IMF 때도 김대중 대통령 그때 정말 얼마나 막 긴축하고 이럴 때도 R&D를 일부러 올려줬어요. 근데 네. 그때는 일부러 올려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한테 희망을 주기 네. 위해서 올려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나눠주기 카르텔이라고 그러고 국제과학기관들 한꺼번에 잘라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했었습니다. 이번에 이 말도 안 R&D 되는 예산 거죠. 관련해서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되게 네. 좀 걱정이 되는 그거 다음에 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예. 오늘 왜냐하면 주제가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경제 전문 프로그램 더라이브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치 얘기 살짝 좀 해보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경제 해결할 뿔이 많아 보이는데 예. 지금 이념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연일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남 의원께 먼저 드릴까요? 예.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채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원, 기무사, 또 경찰의 정보라인 뭐 이렇게 보고를 많이 받다 보면 좀 더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그 집회 구호를 북한에서 지령으로 내려 보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 구호대로. 태진이 추모다 등. 그렇죠. 네. 태진이 춤보다 뭐 이거 네. 북한에서 내려준 것이고 그게 민주노총 간부들의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일부 밝혀졌습니다만 그리고 또 국제 정세의 변화도 또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공산 전체주의라는 용어가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네.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세력하고 한미일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진영과의 대결 노선이 30년 만에 다시 형성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런 네. 국제 정세와 또 국내에 암행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좀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국내에 듭니다. 암약하고 있는 그 세력이 우리나라 체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되는 건가요? 그게 다른 충격이 가해졌을 때 위협이 될 수 있겠죠. 평소 같으면 큰 위협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2008년 봄에 세게 있었던 광우병 파동이나 이런 게 출범한 지 100일이 안 된 이명박 정부가 흔들거렸잖아요. 네. 그와 같은 외부 충격이 세게 가해졌을 때 힘을 보태갖고 충분히 위협적인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이념이라는 말이 참 느닷없이 나온 말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항상 상상을 해봤는데, 솔직히 그 입에서 이념이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 네. 자유, 법치,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거기다가 이념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이념이라는 말을 하면은 정말 이거는 굉장히 퇴행적인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싸하게,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국제회의에 나가서 이데올로기 운운하는 거 보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적어도 국정 철학이라든가 국정 기조라든가 네. 경제 기조라든가 이런 정도는 모르겠는데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상하게 들리는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공산 전체주의 영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가서 국제회의에 가서 이념이란 이데올로기란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한번 상상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말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는 좀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베트남은 어느 쪽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약간 미국 쪽의 편을 드는 듯 하면서도 또 중국하고도 여전히 교류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진영이 계속 나뉘는데요. 네. 진영이 나눠서 시장이 나뉘면 우리처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보시면요. 이 와중에도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나빠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이 차이는 바로 교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지금 당장 무너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미동맹 중심에 가지만 우리가 이 체제가 진영으로 완전히 나뉘고 서로가 교류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치명적이라는 거 알고요. 우리나라가 이젠 옛날처럼 후진국 개발도상국 아니에요. 우리도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려고 완화시키려고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알겠습니다. 때다. 저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그게 너무나 화가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안 하셔서. 네. 이념 관련 이슈는 요 영상 하나 좀 보고 와서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뉴라이트 의식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원래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저러는 거는 늦깎이 의식화가 된 게 아니냐.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이요. 보수도 아니고 보수 일각의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의 견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을 갖다 대게 되면 현실 판단이 말이죠. 현실 판단을 못하게 돼요. 이념적으로 재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과 모든 거 다 잘못됐던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게 되요. 대통령이 사실 공백 상태였거든요. 교양의 공백 상태인데 그걸 갖다 뉴라이트화가 채워버린 거예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의 뉴라이트 사관에 너무 심취해 있다라는 지적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이념도 좋고 뉴라이트도 좋은데 좀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준이 너무 낮아요. 대통령이 여당 연천회에 가서 한 얘기에 쓰는 어휘며 단어며 맥락이며 그게 너무 실망스럽고요. 아니 이념이라는 거는 그게 때로는 가치로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어떤 국정 철학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국정 비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어쨌든 변주가 가능한데 이념을 이념이라고 날 것 그대로 저렇게 최고 권력자가 얘기하고 나면 그야말로 그다음부터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근데 저분은 어떤 전략적 고민이나 정무적 판단의 산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신념인 것 같은데 아. 그 신념이 현대 사회의 지도자, 권력자로서 맞지 않는 정말 날뛰 낡은 철진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고 아까 우리가 앞서 경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11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인 적이 없어요.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1%대 경제 성장. 그리고 25년 만에 성장률이 일본보다 뒤처지고 있어요. 역전되고 있죠. 총체적인 위기인데 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하냐 이 얘기를 전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네. 정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삶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네. 대통령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이번에 홍범도 그 장군 육사 뭐 흉상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모 일간지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가인 건 맞지만 네. 육군사관학교나 우리 국군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저는 그러면은 거기에 더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육사 교정 내에 호국비라는 게 있어요. 해방 직후에 남로당이라는 그런 이 공산주의 조직이 있었는데 네. 그 남로당 군사 총책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호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념이라는 건 이렇게 그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논쟁이 값싸집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국민적 국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독립운동가에게까지 이념의 딱지를 붙이면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지금 시점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할 일인가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는 걸 신념으로 보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저는 그렇게 안 뭐 봐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총선 전략으로 보는 쪽도 있던데 이게 만약에 총선 전략이라면 이제 또 총선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도움이 좀 되나요? 아니면 좀 오히려 수도권을 준비하시고. 저는 이거는 총선 전략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는 보지 않는군요. 왜냐하면 2020년 총선 당시에 그 황교안 대표처럼 네. 어떤 이념 내지는 이런 측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서 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2020년 총선이 총선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의 참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누군가 이런 거를 총선 전략으로 세웠다면 그건 망하는 전략을 세운 거고 제가 보기엔 그건 총선 전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절대로 어떤 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전혀 다만 아니다. 그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강조를 할 뿐이지 그건 네. 선거와 연관시킬 알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활선 중진 국정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수행이 지금 당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당내에 소수의 목소리지만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 워크숍 관련해 가지고 서른 의원의 발언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 왕비가 되었듯 이재명 대표도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산다. 이걸 이제 면전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매우 짧게 한 말씩. 민주당이니까 짧게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요 아버지가 딸을 300석에 파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여기서 나온 서른이나 이상민 같은 분은 사실은 별로 영양가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솔직히 계파도 그렇게 튼튼치 않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일부 언론에 여러 가지 조작과 이런 거에 더불어서 이렇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과잉 대표된다. 네, 저는 서른 의원과 이상민 의원께 제가 오히려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지난 거의 2년 동안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오고 좀 마지막에 있는데 이걸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건 사법 리스크 아닙니다. 일단 이것도 검찰 리스크고요. 검찰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법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확실하게 체크가 돼야 될 사항이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이 마지막
두세 달을 네. 검찰의 온갖 정치질에 대해서 당당하게 버텨나가면 영웅서사의 클라이맥스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웅서사까지 가실 건데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만 말씀 듣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검찰이 문제라면 사실은 지난 2월에 검찰의 구속영장이 올라왔을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줬어야죠. 그래서 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당당히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올 정기국회 회기 중에 또 올라올 2차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친명계에서 지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일부 나오고 봐서 있죠. 법원에 갔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검찰이 먼저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상민 의원은 상당히 촉이 좋은 분입니다. 내리 오선했잖아요, 대전에서. 네. 촉이 좋은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요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따로 당을 하시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누가요? 아니, 이상민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아시잖아요. 당을 따로 하고요. 네. 당을 따로 하고 아니 선거할 때 연대하면 되잖아요. 네. 그게 이현주 마음 의원도 따로 편하지. 당하는 게 더 저는- 훨씬 맞지 않아요? 저도 뭐 운명의 그런 9월 걸 이재명 열어놓고 있어요. 대표에게는 될 것 저는. 같은데 네. 열어놓고 있어요. 이재명 네. 대표는 그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지난 6월 달에 네.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피하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풀지 않겠다. 네. 이 약속만 지키면 네. 어쨌든 뭐 당내 분란은 최소화될 거고 네. 법원에 가서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든지.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감론을 박 하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게 되고 알겠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각자 자기 개성대로 하고 네. 선거 때 필요하면 전략적 연대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발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네 분께 자꾸 고쳐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다음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